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의 철학 체계는 칸트의 체계를 각색하고 개작한 것이다. 피에테와 헤겔은 사물 자체를 제거함에 따라 인식을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근본이 사물이 아니고 인식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물 자체를 존속시키면서 사물 자체를 의지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있다 이거예요. 칸트는 도덕 법칙에 대한 연구가 우리를 현상의 배후로 이끌며 감각지각에 주지 못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현상의 배후로 이끈다. 순수 이성만으로는 뭐 신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영원 불멸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현세에서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칸트라고 했죠. 그래서 도덕 법칙 요거에 따라서 요것으로서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칸트죠. 근데 칸트가 도덕 법칙이란 본질적으로 의지와 관계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의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칸트에서 나왔다. 칸트의 실전 철학에 나오는 의욕은 현상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속한다. 자, 철학에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현실 이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세계, 플라톤의 이상, 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헛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철학 용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욕에 상응하는 현상은 신체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의욕이 진짜 세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 현상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보인다. 시간과 공간은 둘 다 현상의 일부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물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있지 않다. 왜? 현실에 있으니까. 나의 의지는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에 분리된 행동으로 구성될 수 없다. 행동은 현상이라고 했죠. 공간과 시간은 다수성의 근원이고 개별화의 원리다. 다수성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의지는 하나이고 무시간적이다. 크게 보면 나의 의지는 우주의 의지와 동일하다. 나의 의지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제한적이라는 거죠. 나의 개별성은 나의 주관적, 시간, 공간적 지각 능력에서 귀결된 환상이다. 그러니까 개별성이란 없다 이거예요. 나의 의지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제한적인 거고 우주적 의지는 사악하다. 자, 여기서 약간 회의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지는 전체적으로 사악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겪는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의지를 중요시하는데 그 의지가 사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에는 성취되면 흡족과 만족을 주는 고정된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끝이 없다. 이루지 못한 소망은 고통을 낳고 욕망을 성취해 봐야 실증만 날 뿐이기 때문에 행복 같은 것은 없다. 본능이 인간에게 생식을 부추기지만 이는 고통과 죽음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뿐이다. 우리가 이제 생식욕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나면 이건 또 곧 새로운 고통과 죽음이 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탈출구는 인도의 열반 신화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동양 사상을 좋아했었어요. 고통은 의지가 강하고 격렬한 탓에 생긴다.
의지를 덜 발휘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덜 받게 된다. 선한 인간은 완전한 자발적 가난, 금식과 자기 고행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러한 덕목을 전부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개별 의지를 파괴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고행 이런 거를 하는 게 자아를 잊어버리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세계와 모든 현상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의지를 포기한다. 의지가 객관적으로, 의지는 뭐예요? 현실에 있는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지를 포기한다. 왜? 의지는 고통일 뿐이니까. 흔한 지식은 환영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환영의 장막을 꿰뚫어 볼 때 거기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있다. 자신의 피조물을 고문하기 바쁜 그런 사악한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현자는 물러가라 라고 이제 그런 사탄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지식이나 이런 걸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없애려고, 그래서 이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무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의지를 줄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죠. 자신의 의지를 약화함으로써 악의 양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적극적 선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쇼펜하우어. 니체. 다수는 단지 소수의 탁월한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행복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니체는 평범한 인간을 섣부른 자라고 말한다.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 필요하다면 평범한 인간이 고통을 당해도 된다. 이게 니체의 생각인 거예요. 고교라는 사람이 대중과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로 흘러가는 시대 조류에 저항해야 되는 까닭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사방팔방으로 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하는 뛰어난 일만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민중이나 여자를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모든 일이 보통 선거권, 바로 열등한 인간의 지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보통 선거권 이런 것이 열등한 인간의 지배다. 그러니까 다수는 열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교는 타락해서 부정부패로 가득하다. 그리스도교의 추진력은 섣부른 자들의 반란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원래가 그 지배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종교였죠. 그리스도교는 강자의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 권태롭고 허약해진 순간을 이용해서 자랑스러운 확신을 불안과 양심의 가책으로 바꿈으로써 파괴하려고 한다. 이건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그리스도교가 원래 그 어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 자존감 그런 거를 좀 낮추고 죄의식 이런 거를 좀 강조함으로써 나약하게 만드는 면이 있긴 있죠. 그게 니체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였지만 18세기 프랑스의 기계론적 유물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구식 유물론이 감각을 수동적 작용으로 간주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활동을 1차적으로 물체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물체가 원동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감각이나 지각은 수동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모두 상호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지각자의 활동을 제외한 맨 객체는 단지 재료일 뿐이므로 인식 과정에서 변형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맨 객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는, 지각하는, 감각하는 주체와의 어떤 작용이 중요한 거다. 인간이 사고를 통해 객관적 진리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진리, 곧 사유의 현실성이자 힘은 실천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그냥 뭐 머릿속으로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 세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사물 양측이 상호 적응하는 과정 속에 있다. 마르크스가 이걸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거죠.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끝이 없어요. 변증법적 인식론에서 연구 경험론자들이 생각해낸 감각의 현실성을 부정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그들이 말한 감각에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 감각은 주목이다. 그래서 일종의 실천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뭔가를 느낀다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보거나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르크스는 헤겔처럼 세계는 변증법적 정칙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견해는 헤겔과 다르다. 헤겔은 정신이라는 신비스러운 독립체가 논리학에 제시된 변증법의 여러 단계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도록 이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항상 있고 그게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에 따르면 정신이 아니고 물질이 추진력이다. 추진력은 현실적으로 인간이 물질과 맺는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생산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공산주의가 뭐예요? 생산 수단을 이제 노동자가 소유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 역사의 어느 시기든 정치, 종교, 철학, 예술은 속한 시대의 생산 방법과 비중은 조금 낮지만 분배 방법의 산물이다. 그래서 정치, 종교, 철학, 예술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유물론적으로 생산 방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학설을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이다. 기계론적 유물론에 대비해서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개념. 헤겔은 변증법적 운동의 매개체가 국가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것을 계급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뭐 노동자 계급하고 자본가 계급이 있죠. 마르크스는 언제나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거나 임금 노동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윤리적이거나 인도주의적 근거를 모두 부인한다. 그는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예언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 노동자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윤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그 현상이라는 거죠. 필연적인 흐름. 그리고 뭐 인도주의적 근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예언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